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있을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20대 대통령 선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부 대선 후보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주 4일 근로제 도입을 공약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어 도입 여부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로포커스 새해 첫 보도로 사업자나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이 주 4일제에 대해서 석대성 기자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이 새해부터 굉장히 근로자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 4일제가 정치권 의제로 부상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이면 내일부터 주말이다라는 감격에 벅차는 게 직장인들의 마음이겠죠. 일명 그 준주말로 불리는 목요일부터는 일하기 너무 싫다, 빨리 퇴근하고 싶다. 뭐 수요일만 돼도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직장인을 상대로 무슨 요일에 가장 쉬고 싶냐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수요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경제적 여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또 월화수목 토토일이라고 해서 2박 3일 동안 놀러 가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재계와 학계의 의견은 다릅니다. 도입을 하기는 주 4일제를 아직 이르다 혹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신노동법을 병행 추진하겠다. 20대 대선에 도전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첫 공약으로 주 4일 근로제 도입을 발표했고 정의당은 주 4일은 던져졌다라는 슬로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심 후보는 한국이 지난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국가처럼 주 4일 근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아이슬란드 정부는 2015년부터 4년간 주 4일제 관련 실험을 실시한 후 압도적 성공이라고 평가했고 영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아톰뱅크는 임금 변화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스페인은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주 4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논의한 후 지난해 가을부터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에선 전체 기업의 27%가 주 4일제를 도입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기업 4곳 중 1곳이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주 4일제에 들어간 기업이 있습니다. 교육기업 에듀일과 평생교육기업 휴넷은 주 32시간 근로에 들어갔고 SK텔레콤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쉬는 부분 4일 근로제를 도입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월 1회 노는 금요일,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은 월요일 출근 시간을 오후 1시로 늦추는 주 4.5일제를 시행 중입니다.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몰입도와 창의성을 제고한다는 게 주 4일제의 취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노동시간 단축은 가야 할 길이라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지만 현실 반영성에 대해선 주 5일제 완전 도입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와 학계는 물론 노동계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약이란 임기 내에 지켜야 되는 걸 말하는 것인데 5일제를 법으로 확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공약. 실제 기업 279개사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4곳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생산성 감소와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고용에 따른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생산성이나 이런 게 또 감소할 수 있어서 주 4일제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998년 주 5일제를 도입한 한국. 당시에도 재계의 반발이 심했지만 도입 후 4년 동안 경제 성장률 4%를 넘었고 1인당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1.5%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 입장에선 주 5일과 주 4일은 체감부터가 다를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주 5일제도 완전히 안착하지 못한 실정. 지금 일단은 주 52시간도 특히 중소기업들,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 4일제는 대기업만 시행할 여력이 된다는 점에서 양극화 문제만 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기업 사원은 더 나은 삶을, 중소기업 사원은 더 나빠지는 구조에 박탈감만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양극화 문제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는 더 좋아지고 나쁜 일자리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돼요. 여전히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로 손꼽히는 한국.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주 4일 근로제에 발맞춰 가기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주 4일제를 정착시키려면 많은 실험과 연구,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주 4일제 이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만 임금 보전 문제나 산업별 노동 형태 차이를 좀 감안을 해보면은 이 주 4일제가 연착륙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도 좀 배제할 수가 없다고요? 예, 게다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그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도, 일하는 노동 인력도 줄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일각에선 주 4일제와 저출산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땐 문제의 결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추후에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을 일컬어서 우리가 워라벨이라고 하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코앞에 두고 노량진 학원가 역시 코로나 집단 감염을 피하지 못했었죠. 시험은 예정된 날짜에 치러졌지만 코로나에 감염된 수험생들은 확진자라는 이유로 시험장 근처에 가지도 못한 채 그대로 응시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응시 기회를 잃은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1년의 수험 생활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초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장입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소송을 낸 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2020년 11월 21일 치러진 2021학년도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44명입니다. 이들 44명은 중등교사 1차 임용고시를 일주일 앞두고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확진 판정을 받아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당시 확진 판정으로 시험을 보지 못했던 수험생 김 씨는 취재진과 직접 만나 수년간 시험 준비에만 매달려온 사람들도 있는데 속절없이 응시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야 했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하신 분은 5번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일과 병행하면서 잠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마지막에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에 김 씨를 주축으로 수험생들은 임용고시 응시 제한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이들은 또다시 1년간 수험 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것에 따른 정신적인 위자료와 수강료, 생활비 등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랑 초중등 임용 시험을 교육부 평가원에서 다 주최를 하는데 수능은 확진자에 대한 대비가 있었고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줬는 반면에 중등 임용고사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서 같은 기관에서 주최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능과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나아가 지난해 1월 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는 코로나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허용하면서 임용고시 제한 피해자들의 공부는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헌재는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막은 법무부 공고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응시 제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저희가 격리가 해제가 되고 준비를 하려는 순간에 변호사 시험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변호사 시험 이틀 전에 변호사 시험도 확진자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발표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어떤 시험은 되고 어떤 시험은 확진자가 시험을 볼 수 없고 이런 부분에 확실히 이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이런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헌재 결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임용 2차 시험에서 확진자들의 응시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1차 시험 응시 제한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이번 임용시험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차별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에 피해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산하 현지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형평성 문제, 즉 평등권 침해를 중점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헌법 제25조 공무단임권 그리고 제11조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수능은 이제 교육부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코로나19가 확진된 수험생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임용고시는 확진자에 대한 수험 병동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가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즉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확진자 수험생의 응시 제한에 대한 국가 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게 현 변호사의 전망입니다. 저희 국가배상 청구 소송 자체가 코로나19 이후에 교육부 등 정부 지자체들에서 시험을 막았던 것 중에 최초로 발생을 했던 소송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이제 승소로 저희 수험생 승소로 확정이 된다면은 줄줄이 후속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심에서 한 번 더 다퉈볼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가배상법상에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게 위법 성립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인데 또 고의 과실 여부는 또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기존의 판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1차 확진자 대상 모든 국가 채용시험에서는 다 동일하게 있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일단 저희들은 이건 좀 과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평등권 침해냐, 적법한 직무집행이냐. 일단 법원은 교육당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2심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뒷주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코너에선 공수처 통신조회와 사찰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 100여 명, 야당 국회의원 80여 명,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 등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는 우리가 고위공직자냐, 통신 정보를 조회한 사유를 밝히라는 항의성 대자보까지 붙었습니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해당 법을 근거로 해명해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진우 공수처장은 지난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는가라며 강한 반발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법사위 현안 질의 현장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검찰에서 통신 자료 조회한 게 59만 7천 건.
그다음에 경찰에서 한 게 187만 7천 건이고 저희가 13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이 통신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 김 처장의 말을 들어보면 검경과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진행한 수사 절차일 뿐인데 어째서 공수처만 불법이라고 하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공수처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쟁점화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한다는 게 김 처장의 항변입니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불법 사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이유는 뭘까요? 수사 건수에 비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하고 나아가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조회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네, 이 사건은 원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거기서 비롯된 건데요. 이 수사 건수에 비해서 수많은 사람들, 지나치게 많은 건수에 대해서 통신 조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조회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양용석 변호사는 법사위 개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형식적으로 법 절차를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문서답이고 말장난이라며 공수처 입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안에서 논란이 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통신조회 실무를 담당했던 부서가 바로 수사과인데 여기에 대다수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이라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서 문제는 파견 경찰이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김현전 변협회장의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 조직은 공수처장, 차장, 그다음에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파견된 30여 명이 과연 이 수사관으로 임명을 받은 건지 받았다면 수사에 관여해도 좋습니다. 근데 수사관에 지정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신조회에 관여했다면 그건 위법이죠. 다만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긴 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편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청와대는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적법한 수사인가 불법적 사찰인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등 각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잘못된 수사관행 답습을 끊기 위해선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새해 시작부터 이 오스템 임플란트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금융시장이 조금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먼저 새해부터 달라지는 이 금융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새해에는 이제 어떤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또 뭐가 달라지는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크게 이제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서민 취약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청년층들의 그 일자리를 고려해서 창업이랑 그다음에 자산 축적을 위해서 이제 지원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금융이 디지털화는 이제 가속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기업이 많은 돈을 벌면서도 이제 사회에 대한 좀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제 ESG를 강조하고 ESG 정책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정책이 자리 잡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의 분배의 정의가 조금은 더 이제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금융의 실무경제 지원 효과를 좀 강화하도록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어떤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 이슈인데 네. 가계부채 관련 제도 정비를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자, 6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모두 이거를 좀 살펴보기는 어렵고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청년층 창업 및 자산 형성 정책부터 세무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일자리도 많이 감소하고 해서 주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청년층의 어려움이 많이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아무래도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한테 많이 좀 지원이 주목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3월을 목표로 해가지고 청년 창업기업들을 위해서 42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좀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조성한 펀드를 한국 성장금융에서 운영을 좀 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한국 그 창업투자회사나 벤처캐피탈에서 일부를 운영받아서 좀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벤처캐피탈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이 42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어떻게 좀 활용하실 수 있는지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꾸로 이걸 받을 수 있는 청년 창업분들인 경우에는 이 지원금 제도를 좀 계속 좀 확인해 보시면서 이 자금을 좀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이자에 대해서 좀 비과세되는 증류 상품이 좀 새롭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총급여 그 급여를 받는 기준으로 해서는 3,600만 원, 그리고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2,600만 원 이하이신 19세부터 33년의 그 청년들에게서는 시중 이자의 이자율에 플러스해서 납입금액에서 2에서 4%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주는 저희가, 그리고 이자 소득도 비과세해주는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좀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고, 그 외에도 총급여가 이거 기준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총급여 5천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세 3,800 이하이신 경우에는 그 3년에서 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만큼씩은 또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가 있는 거니까 이 제도도 활용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실 가계부채 이슈와 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L이 강화되는 것은 핵심으로 올해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입자 단위로 DSL이 적용되고요. 이 DSL이 실행될 때는 카드론까지 모두 다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 올해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구입하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7월 전에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DSR 하면은 좀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네, DSR이 영어 약자인데요. 그 뎁트 서비스 레티오의 약자로서 결국에는 총 부채에 대비해서 내가 원리금을 얼만큼 상환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대비해서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의 비율을 말씀하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출 시 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만 계산하는 그 LTV라는 제도가 또 있잖아요. 이거와는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과 원리금 부담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DSR이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결국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좀 더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DSR 적용이 강화가 되면은 대출도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수요자들의 대출도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대신 이제 결혼이라든지 장래 또는 이제 수술 등 이제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 연 한 배까지 이제 제한 규제의 예외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상품이 이용한 전세금 한도가 또 상향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수도권은 연 5억까지, 지방은 연 3억까지 이제 보증이 되었는데 이제 수도권 7억, 그다음에 지방은 이제 5억까지로 좀 상향이 됩니다. 물론 뭐 이 금액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부동산 사기가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상향된다는 건 좀 커다란 장점이고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출 전세금 한도는 이제 올해 1월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DSR 한도가 이제 좀 강화되는 것은 이제 올해 이제 7월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고려하면 역시나 이제 대출을 좀 받기에 올해 좀 제일 유리한 그런 시점은 이제 1월부터 이제 6월까지 그 기간 동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주요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에서 사상 최대 규모죠. 1,800원대의 이제 1,800억 원대의 이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내부의 그 회계 관리 제도가 좀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세무사님께서? 네, 맞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상장사에서 이렇게 큰 금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과연 이게 회사에서 얼마큼 통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나름대로만의 그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회계 관리 제도를 두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게다가 오스템은 저희가 상장사였잖아요. 특히나 상장사들은 회계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도 통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정책 발표한 중에 ESG 관련해 가지고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자산 규모 5천억 원 기준인 회사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자산 총액 1천억 원 기준으로 해서 상장 법인을보다 작은 기업에서 적용되도록 수도 확대가 좀 되도록 변경이 좀 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 관리 회계 제도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일부종의 통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재무보고와 뿐만이 아니라 가장 발생했던 오늘 같은 뭐 횡령 같은 부정사건, 그리고 회계 정보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좀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부터 최종 결제권과 같이 체계적으로에 대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횡령 사건이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의 경우에 지금 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이러한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준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좀 안 한 것 같은데요. 이 보통 횡령 등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직원이 뭐 잘못한 것은 좀 명백해지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뭐 이것들을 좀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수사 진행 현황을 좀 이제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는 현실적으로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가장 직관적이고 뭐 단순한 방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체가 됐을 때 임원들 여러 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가 가도록만 해도 이제 임원들이 보고서 좀 큰 금액이 좀 이체가 됐는데 뭐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단순하게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 뱅킹에서는 그 직원이 이체를 누른다 할지라도 이제 임원이 위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이제 이체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회사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이제 일일 자금 현황 보고를 해서 우리 회사의 그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매일매일 또 체크를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이제 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와 이제 장부를 작성하는 부서를 이제 두 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자금을 집행했다라는 것을 또 보고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이체를 하기 전에도 우선은 이제 결제를 임원한테도 상신을 하지만 또 자금을 관리하는 이제 경리부서에도 이제 함께 이제 그것을 통지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 집행부서에서 이제 자금이 이제 쭉 결제를 타고 올라가면 그것을 이제 장부에 작성하는 경리부서에서도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현재 상황을 알고 그걸 장부에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의 거래는 지금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15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21일 전까지 거래소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좀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좀 판단을 이르기엔 조금 더 이를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 매출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이 횡령 사건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장 폐지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추후적으로 좀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결정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네, 좀 새해부터 많은 금융 제도가 변화하는 이 와중에 좀 이런 큰 횡령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는 좀 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세무사님,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2022년 첫 보도로 주 4일제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내년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캐스팅 보터로 2030 세대, 일명 MZ세대가 떠오른 가운데 후보 진영들이 앞다퉈 주 4일제 근무를 공약으로 내걸며 표심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요즘 풍토에 맞춰가겠다는 취지는 반갑지만 현실적 측면에선 근로시간 단축이 곧 소득 감소로 이어져 고통받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주 4일제, 직장인 입장에서 저도 참 매력적으로 들리는 얘기지만 구체적 도입 시기에 대해선 국내 현실과 맞는지는 두고 볼 일일 것 같습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